아빠, 여기 내 사진이 있어요. 7살 도윤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는 순간 준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의 아들 도윤을 찍은 듯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사진은 30년 전에 죽은 회장님의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30년 전 사진 속 아이와 도윤이 똑같은 얼굴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항상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준영은 배달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휘청거렸습니다. 16시간째 쉬지 않고 일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죠.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른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 도윤과 함께 살고 있는 허름한 고시원 월세가 이번 주 안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36살 준영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낮에는 백화점 보안요원으로, 밤에는 배달 알바로 뛰면서 7살 아들 도윤을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전처는 1년 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떠났고 아들마저 버리고 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전처는 준영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장모님은 더 심했어요. 모든 게 부모 없이 자란 준영의 탓이라며 집에서 내쫓았고 남은 빚까지 전부 준영에게 떠넘겼습니다. 변명할 틈도 없이 쫓겨난 준영은 도윤의 손을 잡고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좁은 방에서 아들을 안고 천장을 바라보며 준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좁은 고시원 방문을 열자 도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준영은 지친 얼굴을 억지로 펴며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도윤아. 아직 이른데 더 자.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빠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둘이 나란히 누우면 어깨가 닿을 정도였지만 준영에겐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백화점에서의 낮은 늘 고됐습니다. 동료들은 준영을 대놓고 무시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따라다녔죠. 쟤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혼자 애 키운다며? 그러니까 저 꼴이지. 일할 때 애도 데려오잖아. 준영은 들리지 않는 척 순찰을 돌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면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잘리면 당장 내일 도윤이 밥을 굶게 되니까요. 굴욕을 삼키는 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퇴근 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새벽 2, 3시였습니다. 준영은 잠든 도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진작 모든 걸 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윤의 작은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준영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죠. 도윤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준영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거칠어진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쓸어넘겼습니다. 삶은 피폐했지만 이 아이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이 준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날 오후 3시 백화점 2층 공방 매장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전선에서 합선이 일어났고 과열된 기계에서 불꽃이 튀었죠. 경비실 모니터에 화재 경보가 떴지만 동료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또 오작동이네.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 하지만 준영은 달랐습니다. 모니터 속 연기가 점점 짙어지는 걸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 확인하고 올게요. 준영은 대답도 듣지 않고 뛰쳐나갔어요. 복도를 달리는 동안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2층에 가까워질수록 연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대피하기 바빴지만 준영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같은 시각
성웅그룹 사모님 서연은 VIP 라운지를 조용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62살의 서연은 백화점 리뉴얼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왔다가 라운지에서 잠시 쉬는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검은 연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기침을 하며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연기에 질식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백화점 경비실에서 아빠를 기다리던 도윤은 CC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어요. 화면 속 연기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그 안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 저기 사람이 있어요. 도윤이 소리쳤지만 아빠는 이미 현장으로 달려간 뒤였죠. 준영은 소화기를 들고 라운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연기 속에 쓰러져 있는 서연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영은 소화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뒤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죠. 정신 차리세요, 사모님. 준영은 기침을 참으며 서연을 등에 업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출구를 향해 달렸어요. 복도를 빠져나온 순간 준영의 다리가 풀리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팔과 어깨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온몸이 그 흐름으로 뒤덮여 있었죠. 이 장면은 목격자들의 휴대폰에 담겨 SNS로 퍼져나갔고 그날 밤 성웅그룹 회장 태우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준영 앞에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성웅그룹 회장 태우였어요. 65살의 태우는 고급 정장 차림이었지만 준영의 손을 꼭 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의 힘든 사정을 들은 태우는 치료비 전액 지원과 함께 저택 상주 경비직을 제안했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3배나 높았고 경비동 별채에서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영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남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고시원으로 돌아간 그날 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도윤이 가스 냄새 때문에 밤새 기침을 하더니 아침에 열까지 올랐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은 방에서 아들이 아파가는 모습을 보며 준영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의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이 데일 것처럼 뜨거웠죠. 결국 준영은 태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택 경비동 별채에서 지내게 된 첫날, 준영은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넓은 정원과 웅장한 본관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죠. 도윤은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고 준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앞만 바라봤어요. 현관에서 태우와 서연 부부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화재 때 입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도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면서 그 자리에 굳어버린 거예요. 태우 역시 눈을 크게 뜨며 말을 잃었죠. 도윤의 눈매, 옆으로 살짝 넘긴 머리카락, 웃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까지. 30년 전 사고로 잃은 아들 재민의 5살 때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떨리기 시작했고 태우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헛기침을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서연의 동생 정민이었죠. 58살의 정민은 눈을 가늘게 뜨며 준영 부자를 훑어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재민과 닮았다는 건 정민도 한눈에 알아챘어요. 그런데 정민의 시선이 준영에게로 옮겨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돌릴 때 왼쪽 귀 뒤가 살짝 보였어요. 그곳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고 현장에서 본 어린 재민의 귀 뒤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3살 때 수술을 받고 남은 흉터였죠.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저 남자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모두 드러날 수 있었어요. 매형, 저 사람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뭔가 수상해요.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심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저 남자를 반드시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정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재민의 기일이 다가오자 저택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매년 이맘때면 열어두는 재민의 방으로 향했어요. 3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기일을 챙겨왔지만 그 방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은 여전히 먹먹했죠. 문고리를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 안은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5살 재민이 쓰던 작은 침대,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 곰 인형, 그리고 벽에 붙은 사진들. 서연은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재민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수술 기록과 병원 서류도 서랍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서연은 그 서류들을 꺼내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제사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재민이 좋아하던 과일을 올리면서 30년간 삼킨 눈물이 차올랐어요. 세상 어떤 시간도 이 상처를 낫게 해주지 못했죠. 그날 저녁 도윤은 넓은 저택이 신기해서 이곳저곳을 탐험하고 다녔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방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우와! 도윤은 신기한 듯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5살쯤 된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고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이것 봐요. 이 사진 속 아이 나랑 닮았어요. 준영은 도윤이 내민 사진을 무심코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눈매, 보조개, 옆으로 넘긴 머리카락까지 도윤과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찍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어요. 준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준영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놓지 못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아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서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쫓아왔던 서연은 사진을 든 채 얼어붙은 준영의 모습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연의 눈이 크게 떠지며 숨이 멎을 듯한 표정으로 준영을 주시했습니다.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죠.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민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날 밤 정민은 저택 금고에서 돈 뭉치를 꺼내 준영의 서랍 속에 몰래 숨겨 넣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쫓아내 줄게. 정민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태우와 서연 앞에서 준영을 몰아세웠습니다. 58살의 정민은 누나인 서연보다 4살 어렸지만 성운그룹 일에 깊이 관여하며 영향력을 키워온 사람이었어요. 30년 전 재민이 죽은 뒤 태우와 서연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민은 자연스럽게 성운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려왔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준영과 도윤이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어요. 정민은 준영의 귀 뒤 흉터를 본 순간부터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가 30년 전 그 아이 재민이라는 걸요. 만약 저 남자가 이 집에 계속 머문다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매형, 금고에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고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민은 준영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사람 서랍장을 열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수상한 걸 봤거든요. 준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랍을 열자 안에서 돈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민은 승리한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저 경비원과 그 아이는 이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러면 30년 전의 비밀도 영원히 묻힐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제가 뭘 했습니까?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서 굴러들어온지도 모르는 자를 집에 들이시다니. 준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이대로 쫓겨나면 도윤과 함께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도둑으로 몰려서 그마저도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짓말이에요. 도윤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정민 앞에 섰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봤어요. 저 아저씨가 아빠 서랍에 뭔가 넣는 거요. 저 못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아빠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 작은 눈동자에 담겨 있었죠. 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애가 무슨 헛소리를. 어린애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정민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 사이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도 봤어.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어요. 정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누나? 서연은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경비동 쪽으로 가는 걸 봤어. 그때는 그냥 산책인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었구나. 정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한밤중에 계획이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태우는 차가운 눈으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해명할 게 있으면 해보게. 정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생을 바라보는 눈에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남자가 재민이라는 걸 눈치챘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쫓아내야 했다는 것. 그 말을 하는 순간 30년 전의 비밀이 모두 드러날 테니까요. 그냥 저 사람이 수상해 보여서 그랬습니다. 궁색한 변명이었어요.
태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주게. 당분간 얼굴 보기 싫으니. 결국 조작은 들통났고 정민은 그날 저택에서 쫓겨났어요. 정민은 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영을 향한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저기가 서려 있었죠. 저 남자가 이 집에 있는 한 자신의 비밀은 언제든 터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던 동생이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정민이 떠난 뒤 태우는 준영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네. 우리 집안일로 곤욕을 치르게 해서. 준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도윤이가 봐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태우의 시선이 준영의 왼쪽 귀 뒤에 멈췄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숙이면서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한 흉터가 드러났거든요. 태우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저 흉터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가 3살 때 수술을 받고 왼쪽 귀 뒤에 흉터가 남았었죠. 태우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애써 표정을 숨기며 자리를 피했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30년 전 사고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에서 먼지 냄새가 났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민의 수술 기록을 찾아 펼쳤죠. 왼쪽 귀 뒤 3살 때 받은 수술, 흉터가 남음. 준영의 흉터와 위치가 똑같았습니다. 태우는 집사장 예지를 불러 비밀 지시를 내렸어요. 준영 씨가 쓰던 머그컵과 칫솔을 수거해서 검사기관에 보내게.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네. 예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태우는 책상 위에 펼쳐진 사고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30년 전 그 사고, 재민의 시신이라고 했던 아이.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아이의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화재로 신원 파악이 어려웠다는 보고서. 당시 정민이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모든 걸 처리했다는 사실도 새삼 눈에 띄었죠. 태우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그때 죽은 아이가 재민이 아니었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살아남은 재민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 이 집에 있는 준영이 바로 그 아이란 말인가? 정민이 저토록 준영을 쫓아내려 한 것도 혹시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재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재민의 얼굴과 준영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보조개, 같은 미소, 그리고 같은 위치의 흉터까지. 제발, 제발 맞기를. 태우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태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한 날 태우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어요. 만약 이 결과가 자신의 예상과 다르다면 다시 한번 아들을 잃는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눈앞의 글자들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친자 관계 일치율 99.99%.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아, 우리 재민이가 살아있었구나. 태우는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30년간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었다고 믿었던 그 세월, 매년 기일마다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태우는 서연을 불러 함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결과지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재민이가 살아있었어요. 서연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태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준영을 서재로 불렀어요. 준영은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안께 준영 씨. 태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준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우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준영 앞으로 밀었어요. 이게 뭔지 한번 보게. 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지를 자세히 읽는 순간 준영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지에는 태우, 서연과 준영의 친자 관계가 99.99%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자네가 바로 30년 전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민재민이라는 뜻일세. 준영은 멍하니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성훈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준영은 고개를 저으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태우는 조용히 다른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30년 전 사고 기록, 재민의 수술 기록,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자네 왼쪽 귀 뒤에 흉터가 있지? 재민이도 3살 때 수술을 받고 같은 자리에 흉터가 남았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게. 태우가 내민 사진 속에는 5살 재민이 웃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육원에서 찍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같은 눈매, 같은 보조개, 같은 미소. 준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억. 넓은 집, 따뜻한 손길,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그게 정말 이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저는 정말 회장님의 아들입니까?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영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재민아. 내가 우리 아들이야. 30년 만에 찾았구나.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준영을 보자마자 달려와 2 팔로 꼭 안았어요. 아들, 내 아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준영도 어느새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품이 이런 것이구나.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한편 태우는 30년 전 사고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습니다. 정민이 사고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재민의 시신이라고 허위 보고를 했는지 모든 게 밝혀졌어요. 당시 사고로 죽은 아이는 신원 미상의 다른 아이였고 정민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재민이 죽었다고 보고한 거였죠. 어린 재민은 사고 현장에서 혼자 빠져나와 헤매다가 결국 보육원에 맡겨졌던 겁니다. 정민은 교통사고 은폐, 허위 보고, 시신 오인 조작, 그리고 최근에 금고, 도난 조작까지
모든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거죠. 이 소식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성운그룹 회장의 아들이 30년 만에 돌아왔다는 뉴스가 전국에 퍼졌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뤘죠. 그 뉴스를 본 사람 중에는 준영의 전처도 있었습니다. 1년 전 다른 남자와 떠나며 아들까지 버렸던 그 여자였어요. 전처는 뉴스를 보자마자 준영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준영 씨. 뉴스 봤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윤이도 보고 싶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준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바람나서 도윤이를 버리고 간 건 당신이야.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전처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변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도윤이와 함께 굶주리며 버티던 날들, 아들이 열이 나도 병원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어디에 있었나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도윤이한테도 연락하지 마려. 우리한테 당신은 이제 남이니까. 준영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다시 찾아온 사람에게 줄 기회 따위는 없었어요. 태우와 서연은 도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새로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안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여기서 아빠랑 계속 살아도 돼요? 도윤의 해맑은 질문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이제 도윤이 집이야. 태우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도 기적인데 손자까지 얻게 되다니. 30년간의 슬픔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준영은 부모님과 함께 재민의 방 앞에 섰습니다. 30년간 보존되어 온 자신의 어린 시절 방. 문을 열자 5살 때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작은 침대, 곰 인형,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 준영은 벽에 붙은 가족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자신이 그린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억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죠. 이제야 집에 왔구나. 태우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살.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이 30년간 자신을 기다려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도윤이 달려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준영은 아들을 안아올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도윤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 준영은 부모님과 아들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길고 긴 방황의 끝에서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남았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삶에도 따뜻한 기적과 빛날 순간이 다가오길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